고요한 밤,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 제1장, 마지막 날, 박민지는 12월 15일 새벽 6시, 서울의 텅 빈 서점에 서서 어제 붙인 폐점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지 쌓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가운데 그녀는 마지막 재고를 골판지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8회의 꿈이 이 상자들에 부서져 들어갔다. 동욱이 떠난 지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두 사람의 공동 비전은 결혼과 함께 사라졌다. 임대료는 3개월 연체되었고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뿐이었다. 서점 페이지엔 포에트리는 그녀의 안식처였다. 이제는 이 벽 안에서 위안을 찾았던 손님들의 추억으로 가득 찬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책을 포장했다. 한 권 한 권이 담고 있는 대화와 인연들은 한때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들이었다. 외로운 마음에 희망을 주던 로맨스 소설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에 목소리를 준 시집들,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이끈 자기계발서, 상상력과 경이로움을 일깨운 동화책들. 민지는 시코너에 무거운 책장을 들어올렸다. 무게의 뒤로 비틀거렸다. 책장 뒤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그녀의 것이 아닌 저녁 8시 15분. 민지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꺼냈다. 신발 상자만한 크기의 짙은 체리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뚜껑에는 정교한 눈송이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손에 쥐어지자 무게감이 느껴졌고 중요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을 것 같았다. 제2장, 신비한 상자. 민지는 휴대폰 플래시 불빛 아래 상자를 살펴보았다. 나무는 매끄럽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분명 디테일을 중시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았다. 안에는 크림색 봉투 12개가 들어있었고 각각 붉은 왁스로 봉인되어 있었다. 모든 봉투에는 서울 각지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정호, 택시기사, 명동역가 사은이, 홍대 304호 이혜진, 김상호 교수, 강남구스로는데 박영수, 인천광역시, 우아한 필체로 쓰인 8개의 추가 이름. 각 봉투에는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고요한 밤 이야기, 전달 부탁드립니다. 글씨는 노인의 것으로 보였으며 인내와 의도를 담은 꼼꼼한 획이 느껴졌다. 민지는 첫 번째 봉투를 빛에 비춰보았다. 열어볼까? 버릴까? 타인의 비밀이 담긴 봉투가 손에 무겁게 느껴졌다. 호기심이 조심스러움을 이겼다. 9시 30분. 민지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수신인은 택시기사 김정호, 명동역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펼치고 휴대폰 플래시라이트 불빛 아래 읽기 시작했다. 제3장. 최 씨의 첫 편지. 민지는 조용한 서점에서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부드럽게 메아리쳤다. 정호에게,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를 잃는 고통을 안다. 나는 최은숙 82살이다. 20해 전 나는 교통사고로 아들 민호를 잃었다. 25살이었다. 군훈련 중 숨진 당신의 재민과 같은 나이였다. 편지는 3페이지에 걸쳐 이어졌다. 최 여사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짓누르는 슬픔에 대해 썼다.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묘사했다. 자녀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대화하며 첫 해를 견뎌낸 방법, 아들의 무덤을 찾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 타인을 돕는 방식으로 아들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 찾기, 가슴속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느린 과정. 정호 씨, 아드님의 죽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군대 사고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도 일어납니다. 재민이도 당신이 다시 평안과 삶의 목적을 찾길 바랄 거예요. 아들을 잃은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고려해보세요. 당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이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도록 돕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지 끝에는 구체적인 지원처가 적혀 있었다. 지원 그룹, 상담 서비스, 봉사기회. 최 씨는 정호가 치유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해 두었다. 민지는 10시가 되어서야 편지를 다 읽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즉시 김정호 택시 기사 명동을 검색했다. 8달 전 뉴스 기사가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군사훈련 중 아들을 잃은 택시 기사. 제4장. 최 씨 부인을 찾아서 다음 날인 12월 16일 아침, 민지는 서점 위 작은 원룸에서 7시에 일어났다. 인스턴트 커피를 내린 뒤 온라인에서 최은숙 여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삶의 파편들이 드러났다. 중구 소재 주소가 기재된 부동산 기록고, 15년 전 교회 회원 명부,
지역사회 봉사자 명단에 언급된 기록가. 올해 3월 15일자 부고기사. 부고는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했다. 최은숙 씨 82세가 잠든 채 평화롭게 별세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손녀 최소영 씨 28세가 유족으로 남았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민지는 소영의 링크드인 프로필과 직장 연락처를 찾았다. 오전 11시 떨리는 손가락으로 삼성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소영입니다. 최 씨,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명동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께서 쓰시던 물건을 찾았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물건이죠? 12통의 편지가 든 나무 상자예요. 낯선 사람들에게 쓰신 편지들이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오후 이 시에 만나실 수 있나요? 강남역에 빈앤리프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1시 45분. 민지는 나무 상자를 들고 커피숍에 도착했다. 소영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제오장. 소영과의 만남. 소영은 정확히 2시에 커피숍으로 들어섰다. 네이비색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프로페셔널한 젊은 여성으로 할머니를 닮은 똑똑한 눈매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보고 즉시 민지를 알아본 소영은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박민지 씨 맞으시죠? 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은 자리에 앉아 상자를 응시했다. 이건 분명 할머니 물건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셨는데 아주 비밀스럽게 하셨거든요. 민지는 상자를 열고 소영에게 12통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소영은 그 필체를 알아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마지막 몇 달을 이 편지들을 쓰시며 보내셨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할아버지를 보내신 후 명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착하셨죠. 소영은 최 씨가 신문과 지역 네트워크, 지인들을 통해 낯선 이들의 사연을 모으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사한 뒤 희망과 실질적인 조언이 담긴 맞춤형 편지를 썼다고 설명했다. 왜 제 서점에 숨겨두셨을까요? 할머니는 5년 동안 꾸준히 당신 가게에서 쇼핑하셨어요. 당신이 친절한 눈을 가졌고 항상 사람들의 필요에 딱 맞는 책을 추천해준다고 하셨죠. 비록 정식으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당신을 믿으셨어요. 소영은 핸드백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할머니께서 편지를 발견한 사람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하셨어요. 이 열쇠는 할머니 아파트 열쇠예요. 거기에 돈과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4시가 되자 소영은 민지에게 열쇠와 할머니의 주소를 건넸다. 할머니는 때가 되면 이 편지들을 찾아낼 적임자가 나타날 거라고 믿으셨어. 제6장. 최 씨 부인의 아파트. 저녁 5시. 민지는 소영의 열쇠로 중구 한적한 건물에 있는 최 씨 부인의 아파트에 들어섰다. 아파트는 최 씨 부인이 떠난 그대로였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가족 사진들이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거실은 긴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1962년 결혼식 사진, 아들 민호가 자라나는 모습의 사진들, 군복 차림의 남편 사진저, 가족 모임에서 소영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들. 민지는 침실에서 최 씨의 편지 프로젝트 자료를 발견했다. 상세한 노트에는 각 수신자에 대한 조사가 담겨 있었다. 김정호. 3월 24일 군사훈련 중 사고로 아들 재민을 잃음난데. 이혜진. 홀로 6살 딸 수진을 키우며 3가지 일을 하는 싱글맘이다. 김상우 교수 은퇴 후 독거, 우울증으로 고군분투 중. 박영수. 최근 실직, 아내와 이혼 자살을 고민 중. 각 항목에는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최 여사는 수개월에 걸쳐 꼼꼼한 조사와 지역사회 인맥을 통해 이 정보를 수집해왔다. 우편물 배달용이라고 표시된 봉투 안에서 민지는 120만 원과 수취인 위치가 빨간 잉크로 표시된 서울 지도를 발견했다. 7시가 되자 민지는 최 씨가 가장 좋아하던 창가 쪽에 낡은 파란색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았다.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결심을 알렸다. 크리스마스 전에 12통의 편지를 모두 배달할 거야. 할머니의 사명은 완수될 거야. 제7장. 첫 배달. 12월 17일은 회색빛으로 차갑게 찾아왔다. 아침 9시, 민지는 정호의 편지를 들고 명동역 밖에 섰다. 최 씨가 묘사한 택시기사 키, 큰 45세 남자로 파란색 현대택시를 운전하며 보통 역 입구 근처에 주차한다를 찾았다. 여러 운전사에게 다가가던 그녀는
10시 30분에 정호를 발견했다. 그는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키가 크고 피곤해 보였으며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을 하고 있었다. 그의 파란 현대택시는 지정된 대기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 실례합니다. 김정호 씨 맞으신가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최현숙 씨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정호의 표정이 경계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최라는 분은 모르는데요. 민지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분은 당신 아들 재민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봉투를 뜯고 읽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의 얼굴이 혼란해서 인식, 그리고 압도적인 감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 여사의 상실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그의 뺨을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 읽고 나서 그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느끼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다니? 그분은 20해 전에 아들을 잃으셨어요. 고통받는 다른 부모들을 돕고 싶어 하셨죠. 정우는 완전히 무너져 택시 좌석에서 흐느꼈다. 재민이 죽은 후로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어. 다들 잊으라고, 강해지라고만 했지. 그런데 이분은 정말 알았어. 11시 45분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이런 편지가 더 있나요? 최 씨가 도우려 했던 사람들이 더 있나요? 민지가 11통이 더 있다고 확인하자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요금 안 받겠습니다. 다시 희망을 준 분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제8장 파트너십의 시작가 12월 17일 정호. 민지는 정호의 택시에 앉아 홍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정호는 택시미터를 끄고 개인용 표지를 붙인 채 그날 하루를 최 씨의 사명에 바쳤다. 가는 길에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는 재민이 교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군 복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서 교육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어. 우리 같은 집안 아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얻도록 돕고 싶다고 했지. 민지는 이혼과 망해가는 서점에 대해 털어놓았다. 동욱이랑 나는 꿈이 많았어. 확장해서 지점도 내려고 했지.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어. 그냥 점점 멀어져만 갔지.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 재민이 내 전부였어. 그가 죽었을 때 나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지. 그럼 뭐가 버팀목이었어요? 솔직히 별거 없어요. 텅 빈 집에 돌아가는 걸 피하려고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어떤 밤엔 끝내버릴까 생각도 했죠. 민지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최 씨 부인의 편지가 당신에게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희망을 줬어. 아이를 잃은 다른 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1시에 홍대에 있는 혜진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작은 발코니에서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정호는 차를 세우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최 씨가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든 내 편지만큼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들은 건물 입구로 걸어가 304호 벨을 눌렀다. 제구장. 혜진의 이야기. 혜진은 6살 난 딸 수진의 손을 잡고 105호 문을 열었다. 편의점 유니폼에 부점장 명찰을 단 그녀는 한낮인데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씨,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최은숙 씨께서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다. 민지가 편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자 혜진의 경계심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차 한잔하자며 안으로 초대했고 작은 아파트는 그녀의 고생을 단번에 드러냈다. 거실은 작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작은 탁자 위에 정갈하게 쌓인 청구서들, 구석 바구니에 정리된 수진의 장난감,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과서. 혜진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저는 3가지 일을 해요. 혜진이 차를 타며 설명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사무실 청소, 주말에는 음식 배달이에요. 수진 아빠는 수진이 2살 때 떠났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수진은 조용히 색칠하며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눈을 닮은 아름다운 아이였지만 어른들의 대화를 너무 많이 엿들어 들은 듯한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최 씨의 편지를 뜯었다. 읽어나가자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금세 눈물이 고였다. 편지 안에는 50만 원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격려의 글이 3장 들어있었다. 최 씨는 한국 전쟁 당시 남편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5해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적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최 씨 부인은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수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라는 선물을요. 이 돈은 자선이 아닙니다. 수진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당신의 놀라운 강인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편지에는 또한 한부모 가정 지원 단체 목록, 수진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그리고 혜진이 존재조차 몰랐던 육아 지원 정보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2시 30분,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지를 꼭 껴안았다. 수진이 몇 달째 새 겨울 코트를 달라고 했어. 예전 코트는 소매에 구멍이 났거든. 이제 사줄 수 있겠네. 수진이 정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6살 아이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물었다. 아저씨도 천사예요? 편지 써주신 아줌마처럼요? 정호는 수진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자신의 눈도 촉촉해졌다. 아니야, 우리 딸. 하지만 네 엄마는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제10장 추진력 쌓기 12월 17일 오후 3시 정호와 민지 그리고 모험에 꼭 동행하겠다고 고집한 수진은 김 교수님이 사는 강남으로 차를 몰고 갔다. 뒷좌석에서 수진은 편지 배달을 마법 같은 모험처럼 여기며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그녀의 순수한 기쁨이 정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교수의 주소를 찾았다. 서울대학교 근처의 작은 아파트 건물이었다. 67세의 은퇴한 문학 교수가 낡은 가디건을 입고 문을 열었는데 방문객이 찾아온 것에 놀란 표정이었다. 김 교수님, 박민지입니다. 최은숙 여사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다. 김 교수의 학자다운 태도는 최 여사의 편지를 읽으며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은퇴 후의 외로움과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썼다. 동네 고아원 아이들이 책과 이야기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최 여사는 이렇게 적었다. 교수님의 40년 가르침 경험이 아이들의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촛불을 밝히는 데 집중할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김 교수는 눈물을 닦고 그들을 차 한잔하러 안으로 초대했다. 그의 아파트는 책으로 가득했지만 텅 비고 쓸모없는 느낌이었다. 은퇴한 후로 너무 방황했어요. 제게 쓸모있는 날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다음 방문지는 신축 단지 내 영수 씨의 아파트였다. 34세의 이 실직 사무직 직원은 직장을 잃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후 우울증으로 고군분투 중이었다. 최 씨의 편지에는 비영리 단체의 일자리 정보와 재기를 위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썼다. 당신의 경영 능력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타인을 이해할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12통의 편지 중 5통을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각 수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고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만큼 관심을 가져준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수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순수한 질문으로 어른들의 눈물을 닦아내며 미소 짓게 하는 매력을 발휘했다. 8시가 되자 그들은 혜진과 수진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정호와 민지가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 재민이 죽은 후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최 씨 부인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바로 목적이었죠. 제11장 도전이 시작되다. 12월 18일은 회색 하늘과 눈이 올 것 같은 예보와 함께 찾아왔다. 아침 8시 민지와 정호는 남은 7군데 배달을 계획하기 위해 서점에서 만났다. 민지는 카운터 위에 최 씨의 지도와 조사 노트를 펼쳐놓았다. 주소를 살펴보던 중 문제가 드러났다. 한 통의 편지는 6개월 전에 철거된 아파트 건물로 보내진 것이었다. 다른 수취인은 온라인 기록상 부산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부고 검색 결과 세 번째 수취인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 두 주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연결되었다. 민지는 최 씨에게서 받은 남은 돈을 세어봤다. 70만 원이었다. 부산까지 가는 데만 최소 30만 원이 들었고 현재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면 자금이 금방 바닥날 수도 있었다. 내 저축을 쓸 수 있어. 정호가 제안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야. 12명 모두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 12명 중 5명만 찾아도 충분할 거야.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 씨가 12통의 편지를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각 사람을 꼼꼼히 조사했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걸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민지는 실종된 수취인들의 옛 이웃들에게 연락했고, 정호는 택시기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소 변경 정보를 모았다. 저녁 6시가 되자 그들은 텅 빈 서점에 앉아 좌절감과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최 씨의 임무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만약 다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민지가 물었다. 정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계속 찾아볼 거야. 최 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우리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12장 수사 12월 19일 맑고 추운 날이 밝았다. 아침 7시 민지는 새롭게 다진 결심으로 눈을 떴다.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최 씨 부인의 아파트에서 만나 추가 연구 자료를 얻는데 도움을 청했다. 소영은 할머니의 주소록과 창고에서 찾은 추가 서류들을 들고 9시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정말 철저하셨어요. 소영이 최 씨 부인의 파일을 뒤지며 설명했다.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죠. 그들은 최 씨 부인이 여러 수신자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연락해 정보를 확인했음을 발견했다. 그녀의 지역사회 인맥은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문제가 된 3통의 편지 중 2통의 현재 주소를 추적해냈다. 철거된 아파트 건물 이전, 거주자들은 강동구 공공주택으로 이주했음. 사업주는 가게를 마포구 내세 장소로 이전했다. 3번째 편지는 여전히 난관이었다. 수신인 박동식 씨는 노년으로 온라인 기록상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오후 2시, 부동산 기록을 통해 박 씨 아들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민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민호입니다. 박 씨, 저는 박민지입니다. 박동식 씨께 연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은숙 씨께서 전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부산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를 앓고 계세요. 최은숙 여사님은 누구신가요? 민지는 편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습니다. 요양원에 오신 후로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셨어요. 누군가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써주신다면 직접 전달하러 오시는 교통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제13장 부산으로 가는 길. 겨울 첫눈이 내린 12월 20일 새벽 6시 정호는 택시로 민지를 태우고 부산까지 4시간 걸리는 길을 나섰다. 남은 7통의 편지와 최 씨의 연구 노트가 짐에 실렸다. 고속도로가 눈 덮인 산들을 휘감으며 뻗어 있었다. 운전하는 동안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최 씨 부인의 편지를 받은 후로 슬픔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정호가 고백했다. 처음으로 재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상담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슬픔은 극복해야 할 게 아니래요. 잃은 사람을 기리는 방식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한다고요. 민지는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혼한 감정을 마주하는 걸 피해왔어요. 서점을 정리하는 실용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가장 두려운 게 뭐야? 내가 싸워볼 가치가 없다는 거. 동욱이 떠난 게 옳았다는 거. 정호는 그녀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 씨 부인의 편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누구든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그들의 부산 첫 목적지는 박 씨가 사는 요양원이었다. 시설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었으며 직원들은 분명히 입소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다. 박 씨는 85세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성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박 씨,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최은숙 씨께서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다. 최은숙 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박 씨의 눈빛이 놀랄 만큼 선명해졌다. 은숙? 동네에 살던 어린 은숙이? 민지는 최 씨와 박 씨가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자 박 씨는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경청했다. 최 여사는 생애 마지막 시절에 평화를 찾은 이야기와 젊은 세대와 추억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적었다.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박 씨는 위로와 유대감이라는 편지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듯했다. 다음 배달지는 여성 보호소였다. 학대받는 결혼 생활을 벗어나 두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젊은 엄마 지혜가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최 씨의 편지에는 트라우마 이후 삶을 재건하는 실용적인 조언과 직업 훈련 및 주거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최 여사는 이렇게 썼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떠나기로 한 결심은 머물기로 한 것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했죠. 아이들은 두려움보다 안전과 희망을 선택한 어머니를 보며 자라날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세 번째 배달은 아프가니스탄 참전 후 PTSD로 고통받는 한 참전용사에게 이루어졌다. 최 씨의 편지는 그의 헌신을 인정하며 참전용사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했다. 각 배달은 최 씨의 지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전한다는 주제를 강화했다. 저녁 8시, 그들은 부산역 근처 소박한 호텔에 체크인했다. 민지는 지쳐 있었음에도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정호, 우리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 편지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이야. 어떻게요? 타인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걸 깨닫고 있어. 그 연결이 절망에 대한 해독제라는 걸. 제14장. 귀로. 12월 21일 부산은 맑고 화창하게 밝아왔다. 아침 8시. 민지와 정호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남은 편지 4통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에 부산과 서울 사이 작은 도시들에 사는 수신자들에게 편지 2통을 더 전달했다. 첫 번째 편지는 16살에 임신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 엄마 수진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아기와 함께 이모의 식당 위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 최 씨의 편지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며 젊은 엄마들을 위한 장학금 정보도 담고 있었다. 최 여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아기는 자신을 믿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배움은 멈추지 않으며 꿈은 미뤄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방문지는 뇌졸중으로 장애를 입은 아내를 돌보고 있는 중년의 경호 씨였다. 그는 아내의 전담간병인이 되기 위해 직장을 포기했고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최 여사의 편지는 그의 희생을 인정하며 간병인 지원 그룹과 휴식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의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아내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도 그녀를 돌보는 일입니다. 도시 사이를 운전하는 동안 민지는 최 씨의 연구 노트를 더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여러 페이지 여백에서 자신의 할머니 박순자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순자의 손녀와 친절한 눈빛의 서점 여자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예상보다 깊은 연관성을 깨닫자 민지의 심장이 급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저녁 7시. 2통의 편지가 남은 채 그들은 서울에 도착했다. 민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고 최 씨와 자신의 할머니 사이의 연결고리가 의미하는 바를 곱씹고 있었다. 정호는 그녀의 기분 변화를 눈치챘다. 왜 그래? 경원에 집 떠난 뒤로 계속 조용하네. 최 씨가 우리 할머니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남긴 메모에 둘이 친구였다는 암시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네 서점에 편지를 숨겼는지 설명이 되겠네. 민지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뜻이야. 그녀는 꼭 내가 이 편지들을 찾기를 원했던 거지. 제15장. 개인적인 연결고리. 12월 22일 서울에 폭설이 내렸다. 아침 9시 민지는 서점에 홀로 앉아 최 씨가 할머니에 대해 쓴 메모를 다시 읽고 있었다. 암시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민지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서점으로 당장 만나자고 했다. 소영은 10시에 도착해 코트에 묻은 눈을 털어냈다. 민지가 박순자라는 이름이 언급된 메모를 보여주자 소영의 표정이 알아차린 듯해졌다. 언제쯤 눈치챌까 궁금했어. 너도 알고 있었어? 할머니와 네 할머니는 20년 전 이웃이자 절친이었어. 둘 다 중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지. 소영은 앉아서 그 인연을 설명했다. 최 씨와 박순자 씨는 서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냈다. 최 씨의 아들이 죽었을 때와 민지의 할머니가 암과 싸울 때였다. 둘은 자매 같았어. 네 할머니가 임종하실 때 우리 할머니에게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봐달라고 약속하게 하셨지. 나를 지켜봐달라고? 할머니는 네 서점, 결혼, 불임으로 고생하는 일까지 다 알고 계셨어. 할머니는 네 가게에 자주 들르셨지만 늙은 여자의 슬픔으로 네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셔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셨지. 민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몇 년 동안이나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할머니의 다정함과 강인함을 물려받았다고 하셨어.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네가 그 편지를 전할 적임자임을 알았대.
소영은 핸드백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박민지에게 모든 편지를 전달한 후 개봉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특별히 당신을 위해 쓴 거예요. 당신이 먼저 임무를 완수한 뒤 왜 선택받았는지 이해하길 바라셨대요. 정오가 되자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꽉 쥐었다. 최 여사는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 숨겨둔 장소, 시점, 심지어 민지가 편지를 발견할 때의 감정 상태까지. 할머니는 제가 모든 걸 잃은 뒤 목적이 필요할 거란 걸 아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제16장 마지막 전달 12월 23일은 맑은 하늘과 매서운 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오전 10시 정호는 서점에 도착해 마지막 두 통의 편지와 최 씨가 민지에게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네 편지를 먼저 읽을까? 정호가 물었다. 아니, 할머니의 임무를 완전히 맞춰야 해.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읽을게. 첫 번째 배달은 2달 전 50년간 함께한 남편을 잃은 김할머니에게였다. 추억과 사진으로 가득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계셨다. 최 씨의 편지는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살아가면서 그 기억을 기리는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슬픔은 갈 곳 없는 사랑입니다. 최 여사는 이렇게 썼다. 하지만 사랑은 항상 길을 찾습니다. 매일 그분과 이야기하세요. 그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주세요. 함께 즐기던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형태만 바뀐 것뿐입니다. 김 여사는 그들을 차 마시러 초대하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50년간 함께한 삶의 성소 같았지만 그녀의 외로움은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 둘 중 반이 아닌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백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최 씨 부인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당신은 누구의 반쪽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과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축복받은 완전한 한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배달한 곳은 태민이라는 청년의 집이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룸에 살던 그는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다. 최 선생님의 편지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쓰여 있었다. 우울증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고통이 영원하고 당신이 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이며 당신은 이 세상의 선물입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제발 살아남으세요. 편지에는 자살 예방 한라인, 정신건강 서비스, 청년 지원단체,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다. 태미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을 어떻게 정확히 알았을까? 오후 4시가 되자 12통의 편지가 모두 무사히 전달되었다. 수신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최 씨 부인의 지혜와 자비에 감사를 표했다. 5시쯤 정호가 제안했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수신자 모두를 초대하는 건 어때요? 서로 만나 편지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최 선생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는데 그 인연을 축하해야죠. 그들은 저녁 내내 각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호의 아파트에서 열리는 성탄절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모두들 최 씨 부인의 편지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며 열렬히 수락했다. 제17장 크리스마스 이브 모임. 가벼운 눈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12월 24일이 찾아왔다. 저녁 6시 정호의 작은 아파트는 장식들로 변신했고 14명이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붙여놓았다. 12명의 편지 수신자들이 가족과 함께 도착하며 가족 같은 정을 느끼게 하는 낯선 이들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축제 같았으며 최 여사가 상상했던 바로 그 유대감으로 가득했다. 각 수신자들은 편지가 자신의 시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공유했다. 정우는 슬픔 상담을 시작했고 상담사가 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갈 것을 고려 중이었다. 혜진은 수진의 겨울 코트를 사주고 싱글맘 지원 모임에 등록했다. 김 교수는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영수는 실업자 지원 비영리 단체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 노년 수신자들은 지역사회 봉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삶 속에서 덜 외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6살 배기 특유의 당당함으로
사람 사이를 오가며 질문을 던지고 그림을 보여주며 모두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존재는 정호의 마음속 아들과 함께 죽어버린 그 부분을 치유하는 듯했다. 방하는 대화와 웃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깊은 교감으로 가득했다. 낯선 이들은 친구가 되었고 친구들은 가족이 되었다. 9시가 되자 소영이 예기치 않게 도착했다. 포장된 소포를 들고 있었다.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그녀가 방안을 향해 말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예요. 민지를 위해 특별히 쓰신 편지죠. 민지가 봉투를 받아들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최 씨 부인의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았다. 정호가 민지를 지지하듯 곁에 앉았다. 준비됐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제18장 최 씨 부인의 마지막 메시지. 저녁 9시 5분. 민지는 모인 사람들에게 최 씨 부인의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감정에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민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내 편지 임무를 완수하고 희망이 필요한 12영혼을 모았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너 자신도 삶의 목적을 찾았을 것이다. 편지는 네 페이지에 달했으며 최 여사가 민지의 삶에서 관찰한 모든 것을 드러냈다. 네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을 알고 있었어. 네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책을 찾도록 돕는 모습을 지켜봤지. 항상 타인의 치유를 네 자신의 치유보다 우선시했어. 네 할머니의 재능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는 눈을 물려받았지만 고집스러운 자존심도 함께 물려받았구나. 최 여사는 40년 전 자신의 실패한 결혼에 대해서도 썼다. 당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도 남편의 화해 시도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남편이 암으로 죽어갈 때도 나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밀어냈고 우리를 지지하려는 친구들도 외면했습니다. 그 선택을 4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편지에는 이혼 후 동욱이 3번이나 화해를 시도했지만 민지는 그를 만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신 남편도 실수를 했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을 위로하는 법을 몰라 지나치게 일에 매달렸고 당신은 취약해질까 두려워 그를 외면했죠. 둘 다 싸워볼 가치가 있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최 씨의 마지막 문단은 직설적이면서도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지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2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네, 고통은 다른 이들의 치유를 돕도록 너를 준비시켰지만 먼저 너 자신이 치유받도록 허락해야 해. 동욱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해.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싶다고 말해. 자존심은 노년의 차가운 동반자일 뿐이야. 10시가 되자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다 읽었다. 방하는 그녀와 함께 흐느끼는 사람들의 은은한 울음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정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최 씨의 지혜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동욱에게 전화해야겠어? 제19장 전화 한 통. 12월 25일은 밝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찾아왔다. 아침 8시, 민지는 텅 빈 서점에 앉아 화면에 동욱의 번호가 표시된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의 편지와 이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용기에 대해 생각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존심과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서로 싸웠다. 8시 30분이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동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발신자 표시창에 그녀의 이름이 뜨자 놀란 듯했다. 동욱, 민지야.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중요한 말 할 게 있어.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난 괜찮아. 하지만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1시간 후에 비넷 리프에서 만날 수 있어? 가겠다. 10시. 그들은 민지가 소영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동욱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를 처음 끌었던 그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민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임신 문제로 힘들 때 널 외면한 게 미안해. 상담을 거부한 것도 미안하고 이혼 후 네 전화도 받지 않은 것도 미안해. 동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 말하게 해줘.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강했어. 유산할 때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게 보여주기엔 너무 두려웠어.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하면
우리 둘 다 더 큰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도 실수했어. 동욱이 조용히 말했다. 널 위로하는 법을 몰라서 지나치게 일했어. 돈을 더 벌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어려운 대화를 피한 겁쟁이였어. 두 사람은 회피와 자존심,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 생활을 망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게 전화하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야? 동욱이 물었다. 민지는 최 씨 부인의 편지와 두 번째 기회와 취약해질 용기에 대해 가르쳐준 12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은 싸워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포함해서요. 정오에 그들은 부부 상담을 시도하고 화해를 서서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둘 다 처음 결혼을 무너뜨렸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동욱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한 번도 널 사랑하는 걸 멈춘 적 없어, 민지. 단지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나도 널 사랑하는 마음을 멈춘 적 없어. 단지 사랑받는 법을 잊었을 뿐이지. 제20장. 새로운 시작. 1월 2일.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찾아왔다. 아침 9시. 민지는 서점에 서 있었다. 서점에는 이제 최 씨 부인의 프로젝트를 기리며 고요한 밤 서점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서점을 재개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책 판매가 아닌 연결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모임 장소로 말이다. 정호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택시 운전으로 모은 저축을 투자했다. 둘은 함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을 마련했다. 조용한 사색을 위한 편안한 의자가 있는 독서 코너다리, 지원 그룹과 강좌를 위한 커뮤니티 룸,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린이 공간도, 새로운 희망의 편지 프로그램을 위한 편지 쓰기 공간, 12명의 편지 수신자들은 단골이자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혜지는 저녁 행사에 도움을 주고 수지는 어린이 코너에서 숙제를 하며 공간에 생기와 웃음을 더했다. 김 교수는 문해력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주 2회 독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의 부드러운 가르침과 끝없는 인내심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사랑받게 했다. 비영리 단체에 취직한 영수는 서점에서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지역 보호소, 푸드뱅크, 노인센터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조율했다. 서점은 민지가 항상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 연결과 목적을 찾는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공통 관심사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공간이었다. 저녁 6시, 민지와 동욱은 첫 부부 상담을 받으러 함께 걸어갔다. 그들은 박 박사님과 매주 만나 두려움과 꿈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네가 여기 세운 게 정말 자랑스러워. 동욱이 서점의 반짝이는 창문을 지나며 말했다. 최 씨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요. 민지가 정정했다. 리모델링도 사업 계획도 지역사회 활동도 네가 도왔잖아. 우린 다시 파트너야.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민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한 번에 한 번씩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21장. 깊어가는 유대. 3월 15일. 봄의 첫 따뜻한 날이 찾아왔고 서울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민지는 이제 고객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북적이는 고요한 밤 서점에 서 있었다. 최 씨 부인의 기일이 된 이날, 서점은 그녀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 변모해 있었다. 낯선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가족이 되는 공간으로 말이다. 매달 진행하는 희망의 편지 프로그램은 민지의 상상 이상으로 성장했다.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격려의 편지를 썼다. 방문객이 없는 병원 환자들에게,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 격려가 필요한 위탁보호아동, 회복 프로그램에서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인생의 어려운 전환기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정호와 혜진의 관계는 서서히 아름답게 꽃 피었다. 상실과 한부모 가정의 공통된 경험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그들은 슬픔 상담과 새로운 꿈을 통해 서로를 지지했다. 수지는 사일런트 나이트북스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이제 7살이 된 그녀는 어린아이들의 독서를 도왔고 정호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의심해본 적 없는 아이의 당당함으로 그를 정호 아저씨라고 불렀다. 김 교수의 독서 수업은 성인 문해 프로그램, 취업 면접 준비, 대학 입시 과외까지 확대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더 이상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삶의 목적에 대한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처음 편지를 받았던 12명은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되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최 씨의 친절을 전하고 있었다. 노인 수혜자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동료들에게 지혜를 나누었다. 젊은 수혜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멘토링했다. 부모들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모두가 점점 커져가는 연결과 희망의 고리에 기여했다. 오후 2시, 소영은 서점을 찾아 변모한 모습에 감탄했다. 공간은 활기로 가득했다.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른들은 지원 모임에 참석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배달할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한 번의 친절이 끝없이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든다고. 소영이 민지에게 말했다. 할머니 편지가 시작해낸 걸 봐. 민지와 동욱은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며 두려움과 꿈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둘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천천히 회복 중이었고 한 번의 대화마다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 상담에서 민지는 박 박사에게 말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 더 솔직해졌고 취약해지는 것도 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제22장 뜻밖의 소식 6월 10일은 여름 더위와 새로운 생명의 약속과 함께 찾아왔다. 아침 7시 민지는 사흘 연속 메스꺼움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녀와 동욱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져 있었다. 8시가 되자 민지는 작은 욕실에서 임신 테스트를 했다. 2개의 분홍색 선이 나타나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테스트기를 응시했다. 수년간의 노력과 여러 번의 유산 끝에 그녀는 다시 임신한 것이었다. 두려움과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돌했다. 또다시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치유된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가능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욱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압도적인 행복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 기분이 어때? 무서워, 행복해, 고마워, 두려워.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 고통의 세월을 위해, 그리고 이 뜻밖의 희망의 선물을 위해. 그들은 임신 중기까지 이 소식을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민지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선택한 가족이 된 정호와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정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최 선생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계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셨고 이제 우리 가족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셨어. 이 임신은 최 씨 부인의 편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상징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 치유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것을. 저녁 8시, 미지와 동욱은 서점문을 닫은 뒤 자리에 앉아 미래의 아이를 위해 어린이 코너를 어떻게 확장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 아기는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자라날 거예요. 동욱이 아직 평평한 민지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리고 최 씨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날 거야. 제13장 원이 둥글게 겨울 첫눈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12월 15일이 찾아왔다. 저녁 6시 임신 6개월 차가 된 민지는 서점 확장 공간에서 열리는 2번째 고요한 밤 만찬을 준비했다. 저녁 만찬은 14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났다. 원래 희망의 편지 프로그램의 수혜자 12명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감동받은 새로운 지역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서점은 조명의 장식과 화환, 그리고 최 씨의 편지에서 시작된 모든 인연들을 보여주는 지난 한 해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호와 혜진은 열렬한 박수 속에 약혼을 발표했다. 그들은 봄에 결혼하기로 했으며 수진이 플라워걸을 맡고 고요한 밤 서점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선택한 가족이 될 것이다. 김 교수는 고아원 봉사활동 중 만난 미망인 송 씨를 새 여자친구로 소개했다. 책과 아이들에 대한 공통된 사랑이 아름다운 노년의 로맨스로 꽃피운 것이다. 영수는 비영리 단체에서 승진했으며 다른 실업자들을 멘토링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도록 돕고 있었다. 또한 희망의 편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중 한 명과 교제를 시작했다. 각자 최 씨의 편지가 1년 내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그 파장은 원래 수신자를 훨씬 넘어 자원봉사, 지원 모임, 친절의 실천을 통해 수백 명의 삶에 닿아 있었다. 9시가 되자 민지가 일어나 발표를 했다. 그녀가 둥근 배에 손을 얹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동욱과 저는 3월에 아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신 분의 이름을 따서 은숙이라고 지을 거예요. 방 안은 눈물과 포옹,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찼다. 수지는 돌봐줄 아기가 생긴다는 생각에 신나서 깡충깡충 뛰었다. 소영은 최 씨의 원래 나무 상자를 민지에게 건넸다. 지금은 비어있고 따뜻하게 반짝이는 광택이 났다. 이걸로 새로운 희망의 편지를 모으세요. 소영이 말했다. 할머니의 뜻을 후대에 이어가게 하세요. 밤 10시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민지는 최 씨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의자 소영이 서점에 기증한 것에 앉아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친절은 없던 곳에 가족을 만듭니다. 그 말은 서점을 가득 채우며 듣는 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고 최 여사의 지혜를 미래로 이어나갔다. 제24장 이어지는 유산. 다음 해 12월 24일 부드러운 눈과 전통의 빛이 함께 찾아왔다. 민지는 3달 된 딸 은숙을 안고 3번째 고요한 밤 만찬을 준비했다. 아기 은숙은 증조할머니의 지혜로운 눈빛과 어머니의 온화한 성품을 물려받았다. 마치 최 여사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듯 그녀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서점은 지역사회 연결과 치유의 서울 랜드마크가 되었다. 희망의 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택된 가족의 온기를 경험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민지는 최 씨의 편지와 그 영향에 관한 책 고요한 밤 12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꾼 방법을 썼다. 수익금은 편지 쓰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지원 활동에 쓰였다. 이 책은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생겨나도록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희망과 연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다. 최 씨 부인의 유산은 서울을 훨씬 넘어 한국 전역과 그 너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호와 혜진은 결혼하여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8살이 된 수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일을 도왔고 곧 언니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김 교수는 송 여사와 함께 2번째 문해센터를 열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원을 합친 결과였다. 2사람은 또한 고요한 밤 서점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다. 선택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식이었다. 초기 12명의 수혜자들은 지역사회 리더이자 멘토로 성장해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최 여사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매달 만나 자원봉사 활동을 조정하고 희망이 필요한 새로운 이들을 지원했다. 희망의 편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국제 펜팔 프로그램,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편지, 의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 캠페인과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서신을 통한 애도 상담. 저녁 11시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지는 조용한 서점에 홀로 앉아 아기 은숙을 안고 있었다. 공간은 연결과 축하의 여운이 가득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의 나무 상자를 열고 그날 아침 써둔 편지를 꺼냈다. 산후 우울증으로 고군분투하며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는 인천의 한 젊은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봉투를 봉인하며 민지는 속삭였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라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 밖에서는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눈이 계속 내려 서울을 새하얀 눈으로 덮었다. 민지는 배달을 기다리는 수십 통의 편지들 사이에 그 편지를 넣으며 미소 지었다. 도시 어딘가에서 그녀의 편지는 곧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친절의 순환은 계속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대를 이어질 것이다. 최 씨의 사명은 완수되었지만 그녀의 유산은 영원했다. 한 사람의 의도적인 사랑이 온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종종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발견되어 빛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증명했다. 문 위에 우아한 서체로 쓰인 서점의 모토는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의 정수를 담고 있었다. 낯선 이들이 가족이 되는 곳, 한 이야기씩. 그리고 아기 은숙의 고요한 숨소리 속에서, 공동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웃음 속에서, 도시를 가로질러 희망을 전할 편지들 속에서 최 여사의 정신은 계속 살아 숨쉬었다. 슬픔을 선물로, 고립을 연결로, 절망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누면 배가 되는 사랑으로.